자, 오늘 예방의학 수업이고요. KML이 예방의학 문제집인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의대의 의사고시 시험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요약집 겸 문제집인 거고 예방의학을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보건연구사 시험에서 보건학이라던가 역학이라던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방의학에서 다 추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선택 과목이 예방의학이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도 선택 과목과 전혀 관계없이 보건학, 역학 시험 문제로 이 예방의학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방의학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충문화사에서 나오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이제 두꺼운 교재 있죠. 그걸 참고서로 보시면서 사실 그 교재 같은 경우는 막 걔를 한 장 한 장 공부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문제집이 요약집이니까 이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들을 베이스로 그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의사고시 시험 문제집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보통 의사고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2023년 1월 달에 의사들이 시험을 보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단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23년 1월이 지나고 나면은 2024년도 대비, 2024년 대비 문제집이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매년 개정이 되는데 사실 문제집을 한 이제 2년, 3년 정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고 달라지는 게 정말 간간히 조금 내용이 추가되거나 뭐 통계 지표도 잘 안 바뀌는데 통계 지표가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추가되거나 그 정도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예방의학 강의를 매년 진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2023년 대비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아마 올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보게 될 거고 올 연말에서 내년 초 되면은 이 교재가 절판되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 이후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2024년 대비 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건데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고 중간에 제가 설명하지 않는 문제가 한두 문제 추가되는 거는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거나 수업을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후에 2023년 이후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감안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집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집이 기본적으로 계충문화사의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썸머리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썸머리한 내용이 그 예방의학 교재가 개정이 됐는데 얘가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좀 오류가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최근에 개정된 예방의학 교재가 있다. 근데 이 문제집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최근에 개정된 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9페이지부터 보시면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지나가는 거고 보건학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진 내용들이죠. 건강에 대한 개념 및 정의에서 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건강이 어떻게 딱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개념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연속성 개념이라는 것에서 이 원 안에서 A의 범주에 있을 때는 나는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고 B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질병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뭔가 질병의 잠복기라던가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자각 증상이 없는 그러한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C의 단계로 넘어오면은 완전한 질병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다시 D의 단계로 넘어가서 회복 건강한 상태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각각의 범위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질병 상태고 어디가 건강한 상태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보건에 대한 의식이 조금 향상된 계층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B, C, D의 모든 상태를 질병 상태로 인지해서 요 시기에 다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건 의식이 좀 낮은 계층 에서는 어때요? 내가 증상이 없을 때는 난 아픈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증상이 있는 요 C의 구간에서만 질병의 상태로 인식을 하기 쉽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건강의 연속성 개념이고, 자,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1948년 WHO가 발족하면서 WHO 헌장에 건강에 대한 정의가 명시가 됐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다.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은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개념 중에서 현대에 와서 현대적 개념의 건강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적 건강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사회적 측면의 건강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라는 측면 중에서 현대적인 개념의 건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회적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건강을 당위적 측면에서 규정한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이 완전한 상태야 라고 그냥 선언을 했을 뿐인 거예요. 당위적인 측면의 선언 정도의 의미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선언적으로서의 선언적 의미가 크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뭔가 측정 가능한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그러한 구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비판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라는 측면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 그래서 WHO 정의의 비판을 보시면은 정의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자, 안녕이 완전한 상태래요. 완전한 안녕 상태, 내가 완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상태가 뭐냐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고, 자, 더군다나 우리가 방금 전에 봤을 때 건강에 대해서 연속성 개념, 현대에 와서는 건강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 WHO 정의에서는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어떤 정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있는 내용, 오타와 헌장 내용이 기존의 예방의학 KML 문제집에 없었는데 추가가 됐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건강증진 파트에서 건강증진 국제회의 중에 제1차 국제회의가 뭐였어요? 오타와 회의였죠. 언제? 1986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가 최초로 열렸고, 이 회의를 통해서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도 내려졌고요. 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 전략도 제시가 됐고, 건강 증진을 위한 각 국가에서 해야 될 활동 방향, 활동 영역, 활동의 우선순위 5가지를 제시를 했죠. 이렇게 오타와 헌장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건강 증진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건강을 관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활 양식 전체의 변화를 유도를 하면서 사회 운동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오로지 개인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는 건강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개인의 문제였어요. 개인이 건강관리를 못한 거고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공중보건이라는 사상이 싹튼 게 18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이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인구 집단에서의 건강관리, 환경위생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걸 넘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집단의 건강을 관리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멈췄다라면은 신공중보건에서 이제 건강 증진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것.
자, 건강증진 활동 5가지 건강증진 활동 우선순위 활동 영역 5가지라고 했어요.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해라. 국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라라는 거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자,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또 개인이 자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인의 건강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 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해라. 어떻게? 기존의 임상 중심,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어떻게? 건강 증진을 중점으로 두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타와 헌장에서 제시된 활동 우선순위 5가지 말고 우리가 더 같이 중요하게 본 게 건강 증진의 접근 전략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옹호, 가능화, 조정, 또는 옹호, 역량 강화, 연합,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건강증진 기본 접근 전략 3가지랑 건강증진의 주요 활동 영역 5가지는 굉장히 빈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영문을 제가 항상 이 기본 접근 전략 3가지에서는 영문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말 표기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교재마다 표기가 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표기가 서로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는 반드시 영문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dvocate, Enable, Mediate에서 옹호, 가능화, 조정인데, 이 Mediate이 중재하다, 중재라는 표현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같은 의미로 역량 강화,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라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게 결국은 건강 증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연합, 조정 같은 개념이죠. 여러 분야가 서로 연합해서 역할을 조정을 해서 건강 증진에 이롭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5가지 활동 영역까지 해서 오타와 헌장 내용을 보셨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실제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 1번 문제가 2022년 교재까지 없었던 내용인데 추가된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로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문제로 출제 되게 하고 싶어 할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자, 가구 내 외곽 지역에 대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할 계획이래요. 자, 댐 건설 공청회에서 대규모 공사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생태계 변화, 이런 환경 변화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평가를 해서, 자,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대요. 자,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 증진 활동 영역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뜻 느끼기에는 환경 조성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공공정책 건전한 공공정책 수립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선 이 문제의 정답은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책적으로 지역 어떤 국가가 결국은 다목적 댐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정책 사업을 시행을 한다라는 거고,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를 해서 정책을 마련해라라는 것을 포인트로 담고 있는 거예요.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환경을 어떻게 바꿔서 건강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을 설정한다던가, 이제 기존의 뭐 대기오염 물질들을 줄이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번에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그림 그대로 이제 나왔죠. 자, A는 어떤 영역이다? 건강한 상태다라고 했고요. A는 그래서 의학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 자, B로 넘어가면은 만성질환과 관계가 없다. 자, B는 만성질환이든 급성질환이든 간에 증상이 없는 단계를 B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라고 했죠. 자, C는 잠복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C. D는 예방과는 무관하다. 자, D는 예방과 무관할까요? 이미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되는 거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걸 질병에 대한 예방을 1차, 2차, 3차 예방으로 구분을 했을 때 3차 예방은 어느 시기에 회복기에 재활을 돕고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3차 예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무관한 것이 아니죠. 자, 5번에 광의의 질병 단계는 B, C, D.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B, C, D가 모두 질병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의 정답은 5번. 자, 3번 문제.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 설명 맞지 않은 것인데 보건 부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계략적 지침이 된다. 어때요? 계략적인 지침 정도는 제시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 인간의 보편적인 영역에 대해서 완전한 안녕을 추구한다라는 거고 이념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측정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고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맞아요. 삶의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을 다 거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모호해서 건강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 그래서 완전한 안녕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건강관리 1차, 2차, 3차 예방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질병의 자연사 5단계에 따른 그 예방 단계 1차, 2차, 3차 예방은 되게 쉬운 문제지만 시험 문제 굉장히 빈출 문제로 출제가 되고 늘 출제되던 유사한 지문들이 있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사례를 주어주기도 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내용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질병의 자연사 5단계를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1단계가 우선 이 질병의 자연사 5단계라는 것 자체가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감염병에 대한 질병 발생 단계를 설명을 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을 설명할 때 3원론,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을 해서 병인, 숙주, 환경 요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질병 발생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 전 병원성 이전기와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 병원성기로 구분을 크게 나눠서 보면은 병원성 이전기,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 중에서 첫 단계 비병원성기는 어떤 상태?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냥 건강한 상태다라고 했어요. 자, 초기 병원성기에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숙주의 몸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직 안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내가 안 걸린 상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든 그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에 놓여는 있는 거죠. 자극이 형성이 된 거죠. 자, 병원성기로 넘어가면은 병인이 숙주에 들어가서 반응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잠복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성질병기는 증상이 나타났고 회복기는 재활 또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질병의 예방 활동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병원성 이전기인 비병원성기와 초기 병원성기는 질병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둘 다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1차 예방,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막는 활동을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고, 불연성 질병기는 질병에 걸리긴 했지만 아직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2차 예방이 들어가는 거고, 현성질병기 회복기는 3차 예방이다. 그래서 이미 질병에 걸렸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서 이후에 어떤 장애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을 3차 예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제가 이제 보건학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역학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레벨과 클락이 제시할 때는 여기를 잘라서 요렇게가 다 2차 예방이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이 회복기만 3차 예방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거나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까지를 2차 예방으로 원래는 뒀었고 3차 예방은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 어떤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 장애가 있더라 하더라도 기능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활을 3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감염병보다 만성질환 설명에 이 1, 2, 3차 예방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나 재활이나 이게 구분이 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에서 뇌경색 환자가 딱 마비가 왔어요.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요. 그 치료는 악화를 방지하고 장애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재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얘네가 세트로 다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한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만성 질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라던가 또는 최근에 개정돼서 나오는 공중보건학 교재에는 모두 이 불연성 질병기만 2차 예방으로 넣고 있고 현상과 회복기는 3차 예방으로 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벨과 클락은 원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나오긴 해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못 고르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로 보여지게끔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2020년 문제 중에 연구사 문제, 20년인가 19년 연구사 문제 중에서 다음 중 2차 예방을 고르시오. 2차 예방을 고르시오 해놓고 이렇게 네모 안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넣었던 게 2차 예방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 증진, 그 다음에 악화 방지, 자, 그 다음에 뭐 예방접종 넣고 여기에는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2차 예방 뭐로 골라야 돼요? 얘네 두 개를 고를 수밖에 없게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출제위원은 그냥 레벨과 클락이 제시한 거 그대로 출제를 했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뭐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보기 중에 뭐 어떤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1번, 뭐 2번 코로나19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없는 접촉자를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한다, 3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뭔가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그다음에 4번 뭐 예방접종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답을 뭐로 골라야 될까요? 지금 요거와 요거가 두 개가 다 나왔잖아요. 그럼 뭐를 골라야 될까요? 검사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2차 예방이고 얘는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중복 정답을 내진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적극적인 치료를 3차 예방으로 전제해 두고 2차 예방을 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실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게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 2차 예방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가 고민이 되겠지만 무조건 뭐 검사를 했다, 선별검사, 조기검사, 집단검진, 조기발견, 조기치료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2차 예방이다 라는 거를 가장 기본에 두시면 돼요. 자, 교재 내용 보실게요. 1, 2, 3차 예방인데 1차 예방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 인구, 집단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 그래서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는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과 소극적인 예방으로 구분을 하는데 적극적인 예방은 지금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소극적인 예방은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던가 뭐 환경정리라던가 안전관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 환경위생과 환경정리가 뭐가 다르냐라고 굳이 연결을 해본다면 환경위생 같은 경우는 환경을 애초에 건강에 유리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고, 환경정리는 환경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얘 때문에 내가 뭐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던가 요거 어떤 환경에 있는 어떤 물질이 유해하다든가 걔를 없애는 것을 환경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환경 정리나 안전관리는 다 어떤 개념인 거예요? 그 환경에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극적 예방이 되는 거죠. 자, 2차 예방, 질병 초기에 건강 진단을 실시를 하고 조기 발견하고 질병의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것. 합병증이나 후유증 방지까지 2차 예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합병증, 후유증 방지가 사실은 되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이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서 합병증, 후유증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합병증이랑 후유증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기에도 잘 관리해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사실은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 우리가 다 적용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그 뇌경색 같은 질병이 이런 합병증, 후유증 방지가 되게 애매하게 2차, 3차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뇌경색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하면은 그 마비가 오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서 합병증, 후유증을 방지한 거죠. 이미 마비가 진행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치료해서 최대한의 기능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증, 후유증 방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나올 때 다른 보기랑 그 비교를 하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재감염 방지 같은 것들이 2차 예방으로 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불연성 감염기랑 병리 단계의 시작, 불연성 감염기랑 이 현상 질병기 시작 단계까지는 모두 이 2차 예방으로 여기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개충문화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충문화사 예방의학 교재에서는 2차 예방은 불연성 질병기까지만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마다 서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3차 예방은 증상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현상 질병기 증상기가 다시 여기에 또 포함이 돼요. 3차 예방에 증상기, 회복기. 그래서 증상기 또는 회복기 환자의 기능장애와 사망 방지, 고통 완화, 기능장애 복구 같은 것들. 그래서 만성질환에서는 이 3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재활이 여기에 가장 핵심 내용이 되겠죠. 박스 안에 보시면은 질병 전 단계, 1차 예방 단계에서는 건강 증진, 특수 예방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 특수 예방에서 영양식 권장이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영양식 권장이 특수 예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를 내가 너무 섭취를 안 했어요. 그러면 괴혈병의 위험이 있죠. 그러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은 괴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영양식 섭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떤 특정 영양물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 영양물질 결핍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이 특수 예방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 당연히 특수 예방에 해당이 되겠고, 자, 작업장, 교통안전 대책 같은 것들 모두 특정 질병, 특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 잠복기, 질병 잠복기 2차 예방으로 보고 있죠. 선별검사,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자, 질병 발현기, 그러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기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3차 예방으로 다시 이 박스 안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증화 방지, 장애 최소화, 재활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2번에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념을 보시면은,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보건과 관련된 것을. 그래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치료, 재활 요 4가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요 4가지의 괄호를 쳐두세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치료, 재활. 요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1차, 2차, 3차 예방 서비스를 총괄적 보건의료,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치료, 재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연속성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연속성 개념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질병에 걸리기 전인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도 질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계속 연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질병에 걸리기 전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고 증진하고 예방하고 걸린 사람은 치료하고 재활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결국 질병 자연사 전체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 이 포괄적 보건의료랑 1차 보건의료랑 조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같이 묶여 있긴 해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라는 개념, 1차 보건의료가 뭐였죠? 이거는 우리 보건학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 1차 보건의료란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하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비용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제공을 하는 것을 1차 보건의료라고 했어요. 근데 이 1차 보건의료에서는 예방을 강조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 1차 보건의료 안에서 포괄적 보건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문에 1차 보건의료란 건강증진, 질병 예방, 치료, 재활을 모두 포함한 보건의료를 의미한다 라고 이걸 마치 정의처럼 넣어버리면 그건 또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보건의료 안에 포괄적 보건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1차 보건의료의 정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거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에서 문제를 풀면서 이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문 안에서.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62세 남자가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준비 중이래요. 자, 당뇨병으로 치료하던 중에 30감년 흡연력이 있고, 그러면 하루에 한 갑씩 35년을 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권고하거나 시행하는 것 중에서 2차 예방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별 내용 아닌데 그냥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거 뭐냐 묻고 있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 몇 차? 그냥 운동하는 것은 1차 예방이겠고, 금연 약물 치료, 이 사람이 35 감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담배와 관련된 질병이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은 당뇨병만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금연 약물 치료는 담배를 끊어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1차 예방이겠고, 심장 재활 치료, 자,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퇴원해서 재활하는 것이니까 3차 예방이겠고, 주기적인 안저 검사, 눈 검사한다는 게 안압 같은 거 검사한다는 거예요. 뭐 안저 검사가 뭔지 몰라도 돼. 어쨌든 검사래요. 그럼 무슨 몇 차 예방? 2차 예방이겠죠. 그래서 무슨 검사든 상관없이 그냥 검사가 나왔다 그러면 2차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왜 이 사람에게 이걸 권고를 한 거냐면은 당뇨병 환자라고 했잖아요. 당뇨병의 그 합병증으로 그 망막병증, 그래서 당뇨성 망막의 이렇게 변성 이런 것들 녹내장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좁은 혈관들이 막혀요. 그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좁은 혈관들이 쉽게 막힐 수가 있고, 주로 공격이 되는 게 눈, 그다음에 뭐 이제 상처가 난 발이나 이런 데 상처 났을 때 그런 상처 부위 이런 것들. 그래서 합병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2차 예방, 그 검사는 2차 예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니까 1차 예방, 정답은 4번. 자, 2번 문제. 그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실제로 자주 나와요. 요 지문들 그대로 똑같이. 자, 2번 문제. 만성질환 관리에서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거, 뇌졸중 환자 재활 치료니까 3차 예방이겠고, 직장에 점심 식사 제공할 때 저지방식을 제공한대요. 요거는 1차 예방이겠죠. 당뇨 콩팥병 환자 대상 영양교육. 자, 당뇨가 있고 신장에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한대. 몇 차 예방일까요? 1차? 3차? 그렇죠. 3차 예방이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고 콩팥병으로 진행이 된 사람인 거예요. 이미 질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신장에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신장질환 환자의 영양교육은 재활,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재활과도 관련이 있고, 요 경우 어떤 질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사람에게 영양교육을 하는 것은 3차 예방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50세 남자의 혈당 검사. 자, 그래서 가족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혈당 검사를 한다. 무조건 2차.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인 흡연자에게 금연 교육을 한다. 이건 뭘까요? 1차일까요? 3차일까요? 3차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담배 흡연이랑 심근경색증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었잖아요. 심근경색증의 가장 기여 위험도가 높은 게 흡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그 금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질병이 진행이 된 사람이 더 악화되지 않고 어떤 합병증이나 더 큰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금연 교육인 거예요. 근데 아무 질병 없는 그냥 흡연자에게 금연 교육을 한다라면 1차 예방이겠지만, 이렇게 심근경색증 환자, 폐암 환자, 뭐 뇌경색 환자에게 금연 교육을 한다, 이러면 3차 예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번. 3차 예방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 자, 3차 예방은 뭐다? 회복기 사람들에게 재활을 통해서 어떤 후유증이나 기능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었는데, 발생률과는 관계가 없겠고요. 자, 유병률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기를 잘 관리하면은 생존 기간이 늘어나니까 유병률이 증가하겠고, 조기 치료율을 높이려면 2차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장애 발생률. 자, 장애 발생률은 줄일 수 있겠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게 3차 예방이니까. 건강검진 미수검률은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들의 비율, 안 받은 율이라는 건데, 이거는 3차 예방과 관계가 없고 2차 예방을 열심히 하면은 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럼 미수검률을 줄일 수 있다. 2차 예방을 하면은 미수검률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결국은 우리가 미수검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수검률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수검률은 건강검진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래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게 2차 예방이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4번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개념 가장 옳은 것. 1차 의료기관을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하진 않겠죠. 종합병원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의 진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겠고 예방, 치료, 재활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을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했어요. 조직체계의 효율성, 의사와 간호사의 협조를 강조,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보실게요. 2차 예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전화상담센터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주요 우울장애가 생긴 직원이 퇴직 또는 휴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우울장애 2차 예방을 묻고 있어요. 자, 우울장애 정기적인 선별검사.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선별검사한테 요거는 무조건 2차 예방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한다. 자, 근무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내가 융통성 있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좋겠죠. 약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차 예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업무 스트레스 평가와 고위험군을 선별한대요. 자, 고위험군을 선별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2차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지금 1번에서 너무 정확한 2차 예방에 대한 설명, 선별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업무 스트레스를 평가한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그럼 우울증 전 단계로 지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정도를 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초기 병원성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선별해내기 위한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는. 그럼 얘는 1차 예방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직무 복귀 후에 업무 적합성을 평가한대요. 자, 직무에 복귀를 한 다음에 적합성을 평가한다. 자, 직무에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그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했다가 복귀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문제와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경우에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3차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우울 장애로 휴직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복귀하는 사람이다.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1차 예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업무 의사결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1차 예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 자, 6번 포괄적 의료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의료 전달 제도의 효율적인 수립. 자, 의료 전달 제도는 1차, 2차, 3차의 의료 전달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을 통합한 종합적인 의료다. 그래서 예방의학에는 건강 증진이라던가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치료의학에는 적극적인 치료나 재활이 모두 포함이 되겠죠. 자, 의료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의사와 비의사의 합동으로 시행하는 의료 모든 전문 각과를 포함한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 포괄적 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로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정답은 2번. 자, 7번에 2차 예방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조직 변화로서는 병리 단계 중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자, 조직이 변화되는 병리 단계 중에서의 초기 단계래요. 무슨 말이에요? 조직이 변하고 있대요. 변하고 있다는 것은 질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기 단계래요. 그럼 한 불연성 질병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차 예방이 이루어지는 단계겠고요. 자, 질병 단계로서는 감수성 단계다. 질병 단계로 봤을 때 감수성에 해당이 된다. 자, 감수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단계다. 한 여기 초기 병원성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1차 예방과 관련이 있겠고, 증상 발현 과정에서 불현성 단계가 여기 해당이 된다. 2차 예방이 해당이 되는 불현성 단계 3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건강 증진, 특수 대책, 건강 증진은 1단계, 특수 예방, 특수 대책은 2단계. 그래서 모두 1차 예방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15페이지 넘어가서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입니다. 자, 건강과 질병의 현상, 결정 요인을 보시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 유전,
사회경제적인 요인, 뭐 생활습관, 건강 행태, 환경, 성, 문화, 정치 이런 모든 요인들이 질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요인들의 구체적인 내용들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건학에서 또는 역학에서 중요하게 다 자세하게 다뤄봤었고, 자, 건강 모형에 대한 게 또 요약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자, 건강 모형이라고 하면은 건강은 뭐다, 질병은 뭐다, 질병은 이렇게 걸리는 거다, 뭐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모형들로 역사적으로 건강에 대한 개념, 질병의 양상이 변화가 되면서 건강 모형들도 쭉 변화가 되어 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 특정 병인론 시기의 건강 모형이라고 하면은 생의학적 모형이 있었고, 이후에 감염병이 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역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이 있었고, 이후에 만성질환이 대두가 되면서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리고 전인적 모형, 웰리스 모형까지 쭉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 생물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생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생의학적 모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관, 가치관은 뭐다? 심신이원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신이원론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이원론이라는 것을 정신과 육체의 분리라고 하는 거고,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이론, 이제 어떤 철학적 사조였죠, 그 당시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 그러면 질병은 어디에 대한 것?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로지 몸, 신체와 관계된 것이 질병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봐요? 기계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고, 질병은 뭐다? 그 기계가 고장난 게 질병이다. 왜 고장이 났느냐? 질병의 원인인 어떤 특정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기계와 같은 사람의 몸이 고장이 나서 원래 하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게 질병이다. 그럼 건강은 뭐예요? 그렇게 고장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건 건강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기계와 같은 존재로 설명이 됐고요. 질병은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면 질병, 그럼 그 벗어난 것을 고쳐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건강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그 생의학적 모형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보편성 개념이 있었어요. 질병의 보편성. 보편적으로 다 걸린다. 누구든 관계없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걸린다. 왜? 질병의 원인은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노출이 되면 질병에 걸린다. 그래서 특정 병인론이라는 개념, 특정 병인론이라는 개념들. 그래서 그 딱딱 하나 떨어지는 키워드들이 이 생의학적 모형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질병을 고치는 건 누구다? 의사예요. 전문에서 우리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엔지니어가 고치듯이 사람의 몸이 고장이 나면 의사가 고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또 하나 특징하면 과도한 개입주의. 과도한 개입주의. 질병에 걸리면 그때 의사가 나타나서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미리미리 관리하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의 주요 특징들이고요.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 역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죠. 생태학적 모형을 역학적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태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을 생태학이라고 해요. 그런 질병 발생과 관련돼서 특정 병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질병이 발생해 라고 설명하는 것을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그 아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그래서 병인과 숙주와 환경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상호작용을 하면은 건강한 상태고, 뭔가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단락 좀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경적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환경 같은 경우는 그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병인이 우세하다.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너무 많아진다. 그럼 병인의 균형이 커져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있던 병원체들은 비슷한데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숙주의 면역력이 낮아졌어요. 그럼 숙주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환경 요인 같은 경우는 환경이 병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숙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병인의 역할, 숙주의 역할에 양쪽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사회 생태학적 모형으로 넘어가는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역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병인, 숙주,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질병의 원인이 명확한 병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한 질병을 설명하는 데 유리해요. 다시 말하면 감염병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리했는데, 자,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감염병이 아닌 만성질환,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이라던가 이런 질병들이 늘어나면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대두가 된 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개인의 사회적, 심리학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태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모형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 숙주, 외부 환경, 개인 행태 요인, 요 세 가지 중요해요. 숙주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개인 행태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면서 기존의 역학적 모형에 있던 병인이 빠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개인의 행태 요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태 요인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그래서 개인의 행태적인 측면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자, 다음에 전인적 모형, 홀리스틱 모델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총체적 모형, 전인적 모형 또는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최근에 예방의학 교재에서는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근데 이게 기존의 이름이 전인적 모형 또는 총체적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정의하면서 본 게 뭐였어요? 연속선 개념이었죠. 근데 사회 생태학적 모형까지는 그런 연속적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전인적 모형에서부터는 건강과 질병이 단순히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 질병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연속선 상에 있다라고 보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네 가지 구성 요소 동그라미 쳐둘게요. 환경, 생활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자,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건강이란 사회랑 내부 상태가,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 지역 사회, 이런 나를 둘러싼 사회와 나의 내부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건강이다. 그럼 그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그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적응력이 감퇴하거나 그 균형의 조화가 깨진다.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건의료 체계가 아까 네 가지 구성 요소의 보건의료 체계라는 게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예방, 치료, 재활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웰리스 모형이 있는데 던이라는 학자가 웰리스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요거는 그림을 잠깐 보고 가면은 이 웰리스 모형은 사실 시험 문제로 거의 나온 적이 없었는데 21년도 시험 문제에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얘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선택지 지문 정도로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21년도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던이라는 학자 자체가 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 자, 인간은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뭔가 관리가 안 되면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더 건강한 건강 증진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처음에 건강축이라는 걸 제시를 했다가 이후에 이론을 좀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 발전을 시켜서 환경축이라는 것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위쪽은 건강에 유리한 환경, 아래쪽은 건강에 불리한 환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건강해지는 최적의 건강 상태에 왼쪽으로 갈수록 질병으로 가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디에 존재하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죠. 건강하면서 건강지향적인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상태를 상위 수준의 웰리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수준의 웰리스에 도달한 사람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건강과 관련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그걸 잘 적응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웰리스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더는 웰리스를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 기능 수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결국 뭐냐면 웰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주변, 내 환경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질병과 관련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것을 잠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 수단이다. 그게 웰리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상위 수준 웰리스에 도달한 사람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웰리스 모형에서 건강은 어떤 상태? 충만하고 유익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건강이다 정의를 하면서 같이 이 안에서도 정신과 신체 연계도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웰리스 모형까지 살펴봤어요. 자, 문제 보시면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건강 모형으로 숙주, 외부 환경, 개인 행태 요인으로 구성된 게 뭐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쭉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의료 윤리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의대 시험에서 예방의학이랑 의료 윤리 시험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거 쭉 넘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37페이지부터 보기부터 진도 나갈 거고 그 중간은 안 할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